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송미인곡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이 송미인곡의 문학적 갈래라고 할 수 있는 가사, 그리고 송미인곡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송강정철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송미인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르쳐 볼까 합니다. 일단 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사는 지금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가사라는 이름이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게 좀 더 익숙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시조에 대해서 배울 때 시조는 그러면 짧은 노래이기 때문에 단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냥 반대로, 시조와 반대로 긴 노래이기 때문에 장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짧은 노래 말고 긴 노래도 필요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짧은 노래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짧은 거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표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많은데 그걸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그 표현법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문학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 높은 문학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양반들이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갈래로서는 아주 적합한 갈래가 시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반은 그래도 지도 계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배 계층으로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 걸 매우 좋아했던 계층들인데 이런 가르칠 내용들이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짧은 내용으로 무조건 압축해서 표현하기보다는 길게 풀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조가 아닌 가사가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양반들이 스스로 겪은 경험이나 깨달음, 이런 교훈 같은 내용들을 줄줄줄줄 나열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술문학으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얘의 형식적 특징을 지금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음보 연속체라고 얘기를 해요. 사음보는 운율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조하고 똑같이 4개의 음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음보율을 형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운율이 예를 들면 교술문학, 서정문학, 서사문학, 그리고 극문학 중에서 어느 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율은 서정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교술문학의 특징은 뭐라고 했지? 경험과 교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 경험과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줄줄이 나열하는 연속체를 씀으로써 바로 교술문학의 특징을 가지게 됐고 사음보라는 운율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서정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사를 우리가 일명 얘기를 할 때 산문과 운문의 혼합적인 갈래이다 혹은 중간 갈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서정문학과 교술문학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조하고의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하세요. 시조는 단가로서 짧은 노래에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3장, 6구, 45자 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똑같이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지만 연속체, 줄줄이 계속 나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무한정에 가깝게 쓸 수 있었더라. 그게 바로 이 가사문학의 특징이고 그것은 양반이 자신의 교훈이나 깨달음을 줄줄이 나열해서 얘기하고 싶은 양반의 또 다른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철의 호는 송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송강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이름대로 정철이라고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이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하자고 하면 정말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송민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쪽으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광정철은 우리나라의 3대 조선시대의 가인 중에 한 명이에요. 3대 가인이 누가 있느냐? 정철 말고도 윤선도가 있고 박인노가 있습니다. 윤선도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흥이라는 작품에서 알다시피 연시조의 대가이기도 했고 시조를 확립시킨 우리나라 최고의 시조 작가였어요. 자, 시조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인노는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송광정철은 시조와 가사 모두 다 두루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철에 대해서 뭐 인간성이나 뭐 정치적인 관료로서 까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문학적으로 까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일까? 송광정철이 사실 수능이 제일 사랑한 남자입니다. 수능에서 3번 정도로 이렇게 출제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김만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염상섭이라든가 박지원 같은 분들은 수능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 송광정철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5번 출제가 됐어요. 뭐 관동병고, 선상별고,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렇게 출제가 됐고 최근에는 2016학년도 수능에 어와 동량제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송광정철의 시조가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조 가사 할 것 없이 너무나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내서 우리가 보통 한 번 출제하면 3년 이후에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송광정철은 3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작품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송광정철에 대해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시조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시조를 만드는 사람이냐면 사설시조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평민의식이 반영이 돼서 형식이 무너지고 정형성이 파괴되고 문학성이 떨어지는 대신 시조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형식이 좀 더 쉽다 보니까 형식이 자유로움이 좀 더 평시조에 비해서 좀 더 강하다 보니까 평민들이 그걸 굉장히 선호했는데 그 형식을 맨 처음에 무너뜨린 거는 시조의 대가 중에 대가인 정철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최초의 사설 시조가 어떤 작품이냐 장진주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이런 식으로 계속 술 마시다가 혼자서 노래 부르다가 그게 시조로 남겨져 가지고 후대에 전해지게 된 거야. 근데 원래는 3장 6구 45자 내외니까 자 초장 중장 종장에 한 장마다 4마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2구 이상 늘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먹새 그려 근데 한 잔 먹고 아쉬우니까 또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조를 굉장히 맛깔나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만든 사람도 정철이지만 시조를 망가뜨린 사람도 정철이다 하면서 나중에 후대에 욕을 먹기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철인데 이제 이 정철의 정치적 행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사미인곡에 대해서 발표한 친구가 누구였지? 오케이. 자, 우리 성진이 이거 보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금님에게 자기의 선물을 이렇게 바치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철이 임금님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굉장히 아부를 하는 가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러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정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대에는 당파 싸움이라고 있었어요. 당파 싸움을 보면은 보통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에 왕이 그 당파 싸움의 희생양처럼 이렇게 보통 그려지고 당파 싸움하는 신하들 앞에서 맨날 쩔쩔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철이 모셨던 왕은 선조인데 이 선조는 이 당파 싸움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가지고 신하들을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대에 뭐가 있었냐면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정철은 이 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인을 선조가 많이 밀어줘가지고 동인의 힘이 엄청 커졌는데
동인이 갑자기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선조마저도 위협을 받는 지경이 되니까 선조가 이 서인의 정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동인을 다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정여립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그걸로 이어져서 기축옥사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데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동인인데 이 사람이 왕권을 교체를 해버리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철한테 고문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다 조사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인인 정철이 이 동인 계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속된 말로 족치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그것만 했던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예를 들면 10살 먹은 어린애부터 80대 할머니까지 다 잡아가지고 고문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여갔던 사람들이 총 1000여 명이 죽게 돼요. 이걸 기축옥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래서 정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문학작품만 봤을 때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 별명이 동인백정이었어요. 동인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정철이 선조의 총에 받는 신하로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자, 정철이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좀 더 많이 부리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에서 그 재벌 관련된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재벌 관련된 드라마 나올 때 남자 주인공의 직책이 보통 뭐로 나오는 줄 알아요? 뭐 재벌 2세, 재벌 3세 같은. 요새는 재벌 3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통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이사. 재벌 2세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예? 뭐라고? 네. 사실 본부장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과장 위에 뭐가 있죠? 부장 있고 과장 밑에 대리 있고 평사원들이 있잖아요. 평사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장까지는 우리가 임원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임원으로 취급할 때는 이사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사, 상무, 전무, 사장, 계열사 사장, 뭐 부회장, 이렇게 회장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장급 중에서 유일하게 이사, 상무, 전무도 두려워할 만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본사에 계열사가 아니고 본사에 본부장은 어떤 것까지 겸하게 되냐면 인사부장이란 걸 경험하게 돼요. 인사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듯이 주요 부서에 어떤 사람을 부장으로 앉히고 과장으로 앉히고 업무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가지고 요직에다 넣을 것인지의 전체적인 큰 그림,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인데 이 정철이 이 본부장, 실제로 직급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품계가 낮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정오품 이하의 모든 관료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돼요. 자,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돼가지고 얘가 드디어 정철의 세상이 왔다. 모든 조정을 좌우할 수 있고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철의 세상이 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철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정철이 이제 큰 그림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누굴 넣고 여기에는 누굴 넣고 이런 걸 설계도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바쳤을까? 당연히 임금한테 바쳤겠죠. 근데 임금한테 바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짜가지고 왔으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고생 많았네 우리 철이 고생 많았어. 근데 내가 조금 살펴보고 얘기를 해줄게. 이 자리에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역시 임금님 대단하십니다. 맞죠?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가장 전문가이고 제격이긴 한데 사실 이 사람이 그 밑에 부원들하고 케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케미까지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나아서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 생각 깊게 했네. 그러면은 여기만큼은 이 사람이 어때?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죠 하면서 막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 이거 전체적인 그림 그린다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다. 알았어.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인사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인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님이잖아. 근데 얘가 너무 나댄 거야. 그때부터 찍힌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거에까지 찍히게 되냐면 선조가 자기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자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조는 자기 후계자로서 자기가 총애하고 있던 후궁의 아들인 신성군이라고 하는 애를 앉히고 싶어 했는데 정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해군을 앉히시옵소서. 세자에는 광해군이 제격입니다.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제 도를 넘어서 가지고 광해군을 굉장히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광해군 쪽으로 붙어야 되나라고 했는데 내가 정철을 너무 키웠구나. 이 정철 좀 눌러줘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철을 유배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철이 귀향을 가게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이거 빨리 복귀하고 싶은데 내가 내 세상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나? 아니야. 임금님만큼은 내가 임금님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는데 1000명도 죽이고 했는데 나를 다시 복직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임금님한테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작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미인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미인곡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자가 생각할 사자야. 이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사미인곡인데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여기에서가 임금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임금님한테 여러분이 이분이 이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나는 솔직히 50이 넘은 아저씨가 나한테 갑자기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난 토 나올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남자니까 근데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마음을 바치는 노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랑을 격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런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마치 화자가 여인인 양 했지만 여인이 사실은 누구다? 정철로서 임금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로서 부르게 된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를 잘 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복직이 됐느냐? 복직이 안 돼요. 그래서 정철이 여기서 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미인곡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게 흥행하면은 그 다음에 속편도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속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2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미인곡 2탄인데 여기에서 사자를 빼가지고 그냥 속미인곡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그 서포만필에서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후미인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미인곡은 사미인곡이고 후미인곡은 뭐가 되겠어? 속미인곡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미인곡 했는데 여기에서 안 먹혔는데 똑같이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여기에서는 독백체로서 화자가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케일을 키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반지의 제왕 봤어요? 반지의 제왕에 총 3편이 나와 있는데 1편에서는 거의 전투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2편에서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전쟁신이 나옵니다. 얘도 지금 여기에서 안 되겠다 해서 대화체로서 감녀와 을녀라고 하는 두 명의 화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좀 더 스피디하게 좀 더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화자가 2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한자어가 더 많았는데 얘는 우리말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좀 진정성이 좀 더 잘 드러나는 이런 느낌으로써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속사미인곡 하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기에 아까 나왔던 이 정철이 뭐 했어? 나댔어. 너무 나대가지고
귀양 가게 됐다라는 거를 정철이 3위인곡에서는 그거를 고백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나댔고 난 정말 쓸모가 없는, 정말 형편없는 녀석이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등장하면 이 속 3위인곡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서 그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저하고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포 김만중, 우리 구운몽의 작가 이 김만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유명한 학사대부라고 한다면은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학사대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사대부의 노래라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말로 하지 않으면 여염집에 안하기 빨래하면서 부르는 노래보다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 노래여야지만 그 감정이 우리에게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 노래야말로 진짜 노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말 노래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속미인곡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속 3위인곡이라고 할 수 있는 속미인곡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왜 속미인곡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을까? 아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였어? 서포 김만중이 판단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우리말 노래여야지만 우리 정서가 전달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그걸 근거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얘는 한자가 좀 더 많고 얘는 우리말이 더 많기 때문에 얘가 작품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작품 중에서 언문, 즉 훈민정음 같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노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백제가요인 정읍사도 만나봤죠. 그것도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우리말 노래 모음집을 언문으로 기록한 우리말 노래 모음집에 실려 있어서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백제가요 말고 고려가요도 어떻게 남겨지게 됐을까? 뭐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 악보와 같은 언문, 즉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노래 모음집에서 실려져 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조하고 가사, 특히 송강정철의 이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송강가사라고 하는 책에 실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말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트랜지션! 집인 줄 아는데 교실로 다시 돌아왔네요. 예. 어쩔 수 없죠. 예, 중요한 거 하나 빼먹어가지고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동을 이렇게 배웠는데, 동동은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미인곡 같은 경우는 가사잖아요. 시기적으로 이거는 고려 때 불려졌고, 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인의 상춘곡이 조선 초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불려졌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인 간극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인 간극만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차이점도 가지고 있는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음보율이 3음보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연을 나눠준 분연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가사의 형식적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4음보 연속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음보율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분연체와 연속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빠뜨린 얘기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트렌지션!
네,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시간 여행을 했는지 지금이 새벽 4시예요. 사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재우고 제가 할 일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니까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게 새벽 4시가 됐는데 또 출근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있는 송미인곡을 분석을 할 텐데요. 송미인곡은 기본적으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사 같은 경우에는 214페이지 전체가 서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15페이지는 본사가 됩니다. 근데 215페이지만 본사가 아니고 216페이지까지도 본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까지가 본사냐면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깨웠던 고 216페이지 펴서 체크를 해주세요.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깨웠던 고 여기까지가 본사고요. 그 다음에 어와 허사라다부터가 바로 결사가 됩니다. 이렇게 서사, 본사, 결사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교과서 속으로 쇽쇽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펼쳤는데요. 214페이지 서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칠판에다가 송미인곡은 삼인곡과 다르게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고 갑녀와 을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질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갑녀일까요? 을녀일까요? 보통 우리가 갑을 관계라고 얘기할 때 갑이 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는 을녀가 중심 화자고 즉 주인공이고 갑녀는 보조 화자, 조연일 뿐입니다. 근데 왜 갑녀를 보조 화자라고 놨냐? 이거는 순전히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말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은 갑녀가 먼저 했어. 그래서 갑녀가 된 건데 을녀가 뒤 이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을녀에 대한 이야기고 을녀의 비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을녀가 중심 화자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만나보겠지만은 갑녀는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원래 제3자가 말을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을녀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갑녀와 을녀의 태도 차이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사 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누가 등장하죠? 당연히 갑녀가 등장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제가는 격악시, 본뜻도 한대이고 저기서 각시는 아가씨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아는 처자를 만난 거야. 그런데 대는 적이라고 예전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대가 제가 되고 제가 제가 되는 거. 우리가 국외음화와 단모음화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뎌도 마찬가지입니다. 뎌도 벼가 지어가 되고 지어가 저가 되는 국외음화와 단모음화로 되니까 한마디로 저기가는 적악시 본뜻도 한데 이거 우리가 어디 가다가 보면은 아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말을 건넨 거예요. 야야야 너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본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냐면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니별하고 원래는 하늘 위에 백옥으로 되어 있는 고을에서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백옥경은 뭐냐면 우리가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둥이 다 백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백옥경이라고 되는 거죠. 즉 지금 을녀의 신분이 선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니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뭐 뉴욕 같이 굉장히 번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골에 와 있는 거예요. 깡촌 시골 같은데 지금 와 있는데 네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이상한 곳에서 널 여기서 만났네. 거기에다가 네가 지금 해가 다 저물었는데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너 여기서 만난 건 반갑지만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여기서 우연찮게 만났다.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갑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을녀도 갑녀를 아는 거예요. 서로 면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원래 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외진 곳으로 와가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아는 얼굴을 만나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특히 마음속에 맺힌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뭘 하고 싶냐면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네 번째 줄부터가 을려의 이야기인데, 너여이고, 아이고 너로구나, 아이고 반갑다, 인해사설, 나의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내 얼굴 이 거동이, 자, 거동이는 행동이고, 여기서 내 얼굴은 우리가 페이스북 할 때 하는 그 얼굴이 아니고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우리가 사실은 모습을 볼 때 가장 맨 처음에 초점을 맞추는 곳이 우리의 얼굴이긴 하지만, 여기 이 모습은 이 얼굴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실루엣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날은 의미적 연관성은 가지고 있지만 한정된 부분, 몸의 한정된 부분으로 굉장히 의미의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의미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용비어천가가 아니지, 그 세종어조 훈민정음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나란만 쌤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야 이놈들아, 야 이놈아, 왜 수업 열심히 안 봐? 빨리 집중해서 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왜냐면 놈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의 비속어에 해당하니까 특정 대상에게만 쓸 수 있는, 그리고 웬만하면 쓰면 안 되는 우리 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 놈이라고 하는 거는 person,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예를 들면 놈이 사람에서 사람 중에 남자를 비속어로 낮추어가지고 하는 말로 굉장히 의미적 연관성은 조금은 있지만 줄어들었단 말이지, 범위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냐? 의미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 변화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말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변하거나 소멸되기까지 하거든요. 언어의 역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의미가 바뀌어진 걸 의미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데 의미의 범위가 축소되는 거를 우리가 의미 축소라고 얘기를 하고, 의미의 연관성은 그대로 있는데 의미의 범위가 확장되는 걸 의미 확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뒤에 가서도 만날 텐데, 의미적 연관성은 없이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의미 변화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 송민곡에서도 나오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을려가 내 모습이나 내 행동이 님이 괴암즉한가마는 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 괴다라고 하는 게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랑을 고백할 때, 야, 내가 널 얼마나 괴하는 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모습이나 내 행동이 사실 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수준은 못 돼.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원래 정철은 자기 잘난 척, 자기 과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양가고 3인국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다시 불러주지 않거든요. 왕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나댔던 게 문제구나. 이제 겸손으로 내가 나를 아예 엎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복귀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겸손의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별거 없는 놈이야, 나는 하찮은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사랑하는 이미 나는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사실 영문도 모르게 나를 보고 나를 딱 지목해가지고 총애해 주신 거야.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뿌뜨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군 뒤에 끝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두자음군 초성의 하병병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뒤에 끝자를 된소리로 읽어주라고 했죠?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 다른 뜻이 전혀 없었어. 나는 진짜 일편단심으로 그냥 님을 모셨을 뿐인데, 이래야 교태야. 이래야 교태는 아양과 교태,
조금 귀척을 너무 귀여운 척을 너무 심하게 예쁜 척을 너무 심하게 어지러이 투머치 어지럽게 하였던지 방귀씨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라고 얘기합니다. 방귀씨는 얼굴빛 여기에 있는 낯 자체는 우리가 낯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얼굴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낯빛이 여기에서는 얼굴로 쓰이는 겁니다. 어찌 얘와 어찌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무 나댔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예전처럼 총애해주지 않고 얼굴빛조차 달라지셔서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돌이켜서 반성을 해보는데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헤어하니 내가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일어앉아서 헤아려 봤어요.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라고 했는데 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 뭐뭐다운 이런 거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규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지규법인데 내 몸에 죄가 산처럼 쌓였대. 여기에서도 빠싸여시니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초성에 우리가 같은 글자를 나열하는 거를 우리가 각자병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를 하병병서라고 하는데 초성에 하병병서가 오는 거를 말 제일 앞부분에 자음이 무리를 이룬다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탓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희라 원망하며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 허물하야 다른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다른 사람 탓하겠느냐 아니고 다 내 탓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주목하셔야 될 표기가 사람이라는 이라가 붙었잖아요. 근데 하늘 이라가 붙었는데 하늘은 희라가 됐어. 그럼 하늘이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서러워하면서 풀처해니 서러워하면서 풀처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해니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잖아요. 해니란 말이 니러앉아 헤어하니 여기에서도 나왔고 서러하냐 풀처 해니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해다가 우리가 헤아리다라고 해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고조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서술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가 서러워서 풀처 생각해보니 이게 누구의 탓이다? 조물의 탓이다. 조물주의 탓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까까지는 자기 탓을 하더니 갑자기 태세전환 보소? 막 이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남 탓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조물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을 이끌어내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조물의 탓이란 건 이거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탓이구나 라고 하면서 운명을 탓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사는 감녀와 을려가 서로 만나자 감녀가 너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을려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로 갈 것이냐? 네, 본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사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본사에서 첫 번째 문장, 첫 줄에 글란생각 마오 여기까지만 바로 감녀가 등장해요. 정말 조금 등장하죠? 사실 감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야. 왜 그래? 오랜만에 이상한 곳에서 만나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자기 얘기 막 쏟아내면서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니까 당황하죠. 여러분도 예를 들면은 우리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 만나가지고 여러분 붙잡고 자기 슬픈 얘기 하는데 그래 네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위로를 다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약간 뻘쭘하면서 그런 생각 하지마 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녀는 본사에서 딱 이 부분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냐면 정말 마지막 문장에 결사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을려의 한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녀를 왜 설정을 했느냐?
작가의 의도를 좀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글란 생각 마오라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야, 그런 생각 하지마. 아니야. 야, 그런데 또 이제 을려가 시작해요.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들어봐줘. 이제 1장에서 또 시작해요. 님을 매셔 있어. 내가 님을 모셔봐서 아는데,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에요. 근데 지금 물 하면서 이렇게 평순 모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원수 모음이 적용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습이죠. 아까 얼굴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물 같은 임의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이 물 같다는 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자극만 받아도 막 여러 가지 파문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의 속성을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하시고 세심하시고 주변 상황에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그런 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편하실 적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걱정을 하는데, 자,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원인이 사실 임의 탓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을 걱정하는 모습 굉장히 일편단심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춘한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춘한, 이 한자가 서늘한 한자고, 고열, 이 열 같은 경우에 뜨거울 열자니까, 이게 여기 옆에 보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선생님, 봄은 따뜻한데 우리가 꽃샘추위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뉘라서 매셨는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추일동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을의 태양과 겨울의 하늘은 뉘라서 매셨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추나 추동 내내 걱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사문학 중에서 나중에 허난설원의 규원가라고 하는 걸 만나게 돼요. 수능에서도 2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데, 허난설원의 규원가는 규방에서, 여인이 묵는 방에서 원망하는 노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허난설원의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바람둥이였거든요. 그 양아치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랬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고전문학이 약간 해석이 안 될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생모육. 그 규원가에 부생모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실제, 나를 귀하게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공후배필, 공작 후작은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대통령, 국무총리와 같은 아주 고위직의 귀족이란 말이에요. 공후배필은 안 바라도, 아주 훌륭한,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의 배필은 안 바래도, 군자호구, 신사, 아주 매너가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한 쌍이 되기를 바랬는데,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장안유협 경박자는 뭐냐면요, 서울에 잘 나가는 날라리, 뭐 강남의 날라리를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고생으로 고생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허난설원의 규원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생모욕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실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생모육이 맞지 않나? 어머니가 날 낳았고 엄마가 날 길렀단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야 아빠가 낳는 거는 똥밖에 없어요. 아빠가 힘주면은 똥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도 아빠지만, 그러니까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돈을 벌어왔어. 그러면은 모생부육이 더 맞지 않나?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길러주실제. 근데 여기는 부생모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이 이상할 때는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부모생육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기르실제,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실제.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기 있는 추일동천도 여기로 보시면은 가을과 겨울의 날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추동일천이라고 해석하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죽조반 조성매는 예와 같이 세시는가?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침에 죽을 드신단 말이에요. 위가 갑자기 놀라지 말도록. 임금의 위는 굉장히 소중하니까 죽조반을 먹고 조성매, 아침과 저녁에 매. 이거를 매가 음식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옛날같이 세시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럼 점심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두 끼를 했어요. 예,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두 끼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이 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매가 매야? 죄송합니다. 이 매가 뭐냐면 이거는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빠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빠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른이 드시는 밥을 간접 높임으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쓰는 어휘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는 그냥 어른이 먹는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먹는 밥을 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사실은 정철이 이걸 여성의 화자인 것처럼 썼지만 사실 이걸 뭐 때문에 썼어? 임금님한테 살랑살랑 아부해가지고 복직하려고 이걸 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걸 따져봤을 때 내가 여성의 입장에서 구구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도 임금님이 이게 당신을 향한 글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길 바래. 그러다 보니까 임금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일부러 딱 집어넣은 거예요. 임금만 먹을 수 있는 밥을 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정철이 고단수입니다. 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줄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부터 네 여기 이렇게 4개 지금 제가 묶어준 부분을 보시면은 이건 결국 임에 대한 걱정으로 내가 마음을 놓지 못한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한자성어로 전전긍긍 그리고 노심초사라고 하니까 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을게요. 기나긴 잠은 어찌 자시는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전전긍긍이라고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결국에는 임의 소식을 조금 물어보고자 사람을 아마 미리 보냈나 봐요. 임 어떻게 잘 계시냐. 그래서 님다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희라고 한 거는 임의 처소를 높여가지고 부르는 말인데 이미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미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자 하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올 걸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어. 계속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택배 아저씨 기다리는데 너무 사실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저녁 8시쯤에도 안 오면 오늘은 좀 안 올려나 보다. 내일 올려나 보다. 이러죠. 그러니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 기다리는 거는 뭐 내일쯤 오겠지 하겠지만 이 사람은 님의 소식이 그렇게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어디로로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해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너무 좀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온 거야. 근데 어디에 올라갔어요? 높은 매해 올라갔어요. 뭐 산에 올라가지고 바람 쐬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 저 멀리 계신 임에 대한 소식을 더 알고 싶은 노력에 일환해서 높은 매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매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 플러스 애인데 갑자기 매해로 바뀌었죠. 그럼 이 매가 뭐야? 이 매가 매야? 네, 히읗, 종성, 체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 멀리 이렇게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자 임을 이렇게 보고 싶다고 쳐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중간에 이러냐면 구롬은 카니와 안개는 무수하일고 무엇 때문에 일고라고 하면서 구름과 안개가 이렇게
막 나를 가려요. 왜 올라갔는데 멀리 있는 임의 모습이라도 보려고 높이 올라간 거 아니야.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매의 눈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뭐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본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내 시야를 가리는 구름과 안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자, 구름과 안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방해물. 그리고 정철의 입장에서는 임과 나의 충성을 가려버리는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친구들이니까 얘네들 때문에 내가 귀한 관계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지가 잘못하고 선조가 사실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건데 정철 입장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겠지만 정철 입장에서는 나의 충정을 막아버리고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 바로 간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산천이 어둡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구름과 안개가 우리 눈을 가린다고 하면 눈을 가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깝깝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방해물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하면 답답한 심정을 비유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라고 되어 있는데 1월은 역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임금님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가려봐서 임금님 못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라고 되어 있는데 지척은 아주 가까운 곳이고 천리는 굉장히 먼 곳이죠. 우리가 십리가 4km니까 한 400km 되는데 이 사람이 귀한 걸 전남 창평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400km면 얼추 맞아요. 실제로도 구체적인 거리로 가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 천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화우 헛불일제라고 하는 이런 시조 이렇게 만날 때도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지? 구체적인 거리, 즉 공간적 거리감을 두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뭘 얘기한다? 나와 인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랑의 시조나 아니면은 뒤에 이제 학습 활동에서 만나보는 정철의 시조에서는 구만리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인과 나의 심리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까지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란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215페이지 만나봤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로 쇽쇽쇽 넘어가 볼까요? 216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 자, 물가가 나왔는데, 자, 물가. 이 새벽에 이러고 있네요. 네.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옛날에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청산별곡 같은 거 모두 한 번씩은 배워봤을 거예요. 청산별곡에 가면은 내가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들어서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에 사러리였다 하면서 청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청산에서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거기도 이상향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노력을 해요. 예, 사러리에 살았다 발아래 사러리였다 바다에 갑니다. 여기도 조금 비슷한 패턴인 게 일단 임의 소식을 들으려고 산을 올라요. 근데 산을 올라왔는데 성공했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했어요? 달성하지 못했어요?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어딜 가냐면 물가, 즉 물가로 가는 겁니다. 물가에서는 뭐가 오냐면 배가 온단 말이에요. 임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뱃길을 타고 올지도 모른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백길 플러스 인한데 갑자기 희나가 돼버렸네. 그럼 이 백길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예, 히읗 종성 체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길 가면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나? 아니야. 또 누가 등장하냐? 방해물이 등장해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더이고 어떻게 된 거야? 바람과 물결이 온 거예요. 심하면, 풍랑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뜨겠어요? 당연히 안 뜨지. 당연히 사람도 올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방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람과 물결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심란한 마음. 아까는 답답한 심정이 안개와 구름이었다고 얘기한다면 바람과 물결은 심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는 물이 물가도 물가가 되어 있고 물결도 물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수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평순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0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빈배를 내가 네모를 칠 텐데 선생님 동동에서도 이렇게 네모 칠 때 이 네모 치는 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대상을 활용해서 내 감정과 연결시켜서 내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내 지금 감정은 뭐냐면 외로움이야. 외로울 때 우리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허전하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빈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뭔가 가득 차 있고 사람도 있고 복작복작 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비어있으면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 빈 배를 가지고 나의 외로운 심정을 좀 더 부각했으니까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봤어요. 님다희, 아까 다희가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한 저이고 더욱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왔는데 이 모첨이라고 하는 게 초가집인데 우리가 만흥에서 초가집을 뭐라고 얘기했지? 네, 띠집이라고 얘기를 했고 동동에서는 세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모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또 같은 단어를 지칭하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초가집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왔는데 반벽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 거라고 했는데 반벽청등 네모를 해주시길 바래요. 지금이야 전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 이게 산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을 가지고 이렇게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집에 이 반쯤에 이게 벽에 이렇게 하는데 얘가 불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애예요. 등을 항상 켜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려져 있는 거를 달고 끄집어내 가지고 밤에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올리게 되는데 나는 이미 밖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지만 또 다른 등을 계속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 켜놓고 있었을까? 왜냐면 이 불빛을 보고 혹시라도 밤에 나그네가 찾아와서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지표로서 이렇게 켜놓는 거죠. 나그네가 여기 와가지고 묵을 수 있도록.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약간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미 갑자기 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밤에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알림 등으로서 반벽청등을 항상 외출할 때에도 새 반벽청등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반벽청등을 밝혀놨지만 사실은 밝혀놓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지. 누굴 위하여 밝혔는 거. 사실 이미 오시기 위해서 밝혔는데 사실 이분 안 오시니까 이게 아무 소용없으니까 나의 지금 허탈한 마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반벽청등 했는데 아유 내가 예를 들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혼자 탁자에 앉아있는 이런 느낌? 나 당신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만들었는데 혼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임을 기다리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더 처량함이 강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벽청등도 뭐가 된다? 네,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빈배와 반벽청등 둘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외로움을 부각시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도 뭐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오르며 내리며 내가 지금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면 헤매며라는 이거 바장이 니니는 바장인다는 얘기인데 바장이는 바장바장 거린다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성였다라는 얘기인데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면 바장이니 적은덧 어느덧 역진하여 진이 다 빠져서 힘이 다 빠져서 풋잠에 잠깐 들었습니다. 자,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꿈 같은 경우도 이걸 쑥꿈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쑥꿈이라고 읽으면 그러면 이거는 쭈꿈이니?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다시 어두자원군의 하병봉서 그리고 제일 뒷부분을 된소리로 읽어라. 그래서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야, 드디어 꿈에 님을 봤어요. 그러면 이 꿈은 뭐가 된다? 임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옷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세라. 옷같은 모습이
굉장히 늙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걸 잠깐 보도록 할게. 여기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나눠줘 볼게요. 옷 같은 얼굴은 사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얼굴이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함께 있었을 때의 얼굴이었는데, 화자가랑 함께 있었을 때는 얼굴이 옷 같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이나마 늙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늙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고생을 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없으니까, 화자가 없는 상태임은 늙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임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한 거, 이 한 문장에서 살짝쿵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정철은 참 대단한 거죠. 네, 마음이 다급하니까 이렇게 명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마음에 먹은 말씀, 슬커정 삽자 아니, 삽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뢰다가 아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뢰다를 줄인 게 삽다라고 하는 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바치는 거, 아뢰는 거를 우리가 사뢰다, 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을 거야. 내가 정말 누군가를 간절하게 생각하면은 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무의식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에서 나와서 임을 얼마나 생각하지, 이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바라나니 내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말씀인들을 어이하며 정이 못다하여 목이조차 메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목이 메는 거야.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울면은 그 우는 기운 때문에 그 헉헉대가지고 막 말을 못 잇는 경우 여러분들 다 해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는 거. 이게 그런 느낌이다. 그만큼 임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가고 있어요. 자, 정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전된 방정맞이인데 개성이 어디 계셔? 여기 계셔? 네, 자, 같이 볼게요. 이 방정맞은 개성, 이건 닭 개자의 닭소리니까 닭울음소리라고 생각하기는 되겠어요. 자, 닭울음소리인데, 이 동그라미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세모를 해야겠네요. 잠은 어찌 깨었는고. 사실 꿈의 임은 진짜 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내가 임을 만났잖아,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 꿈을 깨게 만든 거예요. 닭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 그러니까 임을 만나려고 하다가 요놈 때문에 깨게 됐으니까 이 방정맞은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물,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은 어찌 깨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탈해하는 모습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잠이 깬 순간부터 이제 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은 참담한 마음이에요. 내가 겨우 만났는데 그 꿈에서마저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허설하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에 내려앉아. 이건 잠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여쁜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의미 이동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여쁘다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예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프리티, 이 의미인데, 이 어여쁜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옛날에는 예쁘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아니고, 프리티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쌍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내 이를 어여삐어여 새로 28자를 맹그노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예쁘다 하고 불쌍한이라고 한 거 의미적, 이게 반대네. 반대가 됐네. 네, 미안해. 자, 불쌍한에서 어찌됐건 예쁘다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어찌됐건 얘네들 의미적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 의미 이동의 내용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되는데, 어린은 오늘날은 나이가 어린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의미인데,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의미적 연관성이 아예 없으니까 얘도 의미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을 하게 돼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시어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시어디어는 사라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내 존재가 사라져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되고 싶냐면 이제 나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궐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거든요. 서울에도 달이 있고 뉴욕에도 달이 있고 창평에도 달이 있지만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임을 바라볼 수 있고, 임도 그 달을 바라보면 서로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임에게 내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나궐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서 기껏 됐는데도 소극적인, 거리를 두고 그냥 지켜만 보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안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해가 아니고 안해가 되어 있으니까 안도 히읗 정성 체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어서 이제 결국에는 달이 돼서 임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을려가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을려야. 근데 이제 또 감녀가 등장합니다. 감녀가 듣다 이제 참다 못 참겠는 거야. 계속 오랜만에 만나는데 제 지소리만 하고 하소연만 얘기하는데 불쌍하긴 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멀리서만 지켜보겠대. 기껏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도 멀리서 지켜보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답답해가지고 각시님 아가씨 보소, 다리야 카니와 달은커녕 달은 됐고요,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구준비도 역시 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비가 오면 장마 때 아무리 우산 쓴다고 해도 비가 결국에는 몸에 젖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준비가 돼서 몸에 닿아서 아예 밀접하게 그분하고 닿아서 가까이 지내라. 기껏 죽었으면 구준비라도 돼야지 달처럼 왜 멀리서 지켜보냐. 아예 몸과 밀착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그리움을 드러내는,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긴 하지만 구준비가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임과의 거리적인 부분이 훨씬 가까워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을려에 비해서 감녀가 훨씬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여기 마지막 좀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게 가사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세시면 3643이에요. 3643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조 종장은 3543이나 3643이라고 하는 음수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종장, 비록 얘가 시조는 단가고 가사는 장가이지만 시조의 정작 형식과 똑같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은 기본적인 형식을 지킨다라고 하거든요. 가사도 처음에는 이런 정해진 형식이 있어서 이런 정해진 격식을 따르는 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와 반대되게 나중에 이제 시조도 평민들이 부르거나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뭐 시조 종장의 마지막 형식을 굳이 따를 필요 있나? 3643 같은 거 그냥 개나 줘버려, 안 따르겠어 라고 하면서 변하는 격식을 따르는 변격 가사가 나오는데, 하지만 정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문장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 양반답게 정격 가사로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인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탐색을 해봤는데, 자, 이제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학습활동 모범 답안을 사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파일로 지금 온라인 클래스룸 거기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걸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학습활동 중에서 선생님이 5번 누항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항사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빼도록 하고, 대신 학습활동 4번은 지금 다뤄주도록 할 테니까 조금 살짝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학습활동 4번에 작품 분석. 자, 이 시조도 어떤 시조냐면 정철이 지은 시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버현해요. 별달을 맹글고저. 구만리 장천에 반드시 걸러있어. 임계신 고운님 계신고대가 빛에어나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3, 5,
4, 3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종장 구조와 아까 가사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3643으로 끝난 이 음수를 지키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비슷하고 아까 시조의 종장 부분하고 똑같은 형태로 마무리하면 전격 가사라는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요. 내용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지 않은 추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을 베어내겠대요. 베어낸다는 게 뭐야? 슬래시!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베어졌나요? 안 그런데 마치 벨 수 있는 사물처럼 그려냈어요. 자, 추상화되어 있는 거를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지어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형상화 기법이라 했어. 그래서 뭘 만들었어? 별다를 만들었단 얘기야. 여기도 역시 형상화 기법. 그리고 별다를 만든 건 역시 임계신고 바라보려고 하니까 아까 나걸과 구준비처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만리 장천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6,000km인데 사실 별이라고 하면 훨씬 더 멀리 있지만 이 9만리라고 얘기한 거는 아까 1000리도 굉장히 먼 느낌이면 9만리는 엄청 먼 느낌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거리를 얘기하면서 공간적 거리감을 통해서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걸려있어. 고운님 계신 고대가 비치어나 보리라. 내가 고운님, 내가 사랑하는 임, 즉 임금한테 비치어나 보겠대. 비치어있는 걸로 만족하겠다는 얘기니까 아까 이 9만리 장치에 걸린 이 별달은 결국에는 뭐예요? 아까 낙월하고 가까워요? 구준비에 가까워요? 소극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낙월하고 가까운 모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예시 답안을 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통점은 4음번의 6개월 가지고 마지막 부분이 3643 뭐 이렇게 된다는 이거. 차이점은 얘는 짧다, 함축적이다. 근데 얘는 장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가사가 발생한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수업에서도 이렇게 교실에서도 설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자, 좀 더 자유롭게 정서가 담아내고 내용을 좀 더 많이 담아내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시험 범위 끝까지 한번 만나봤어요. 정말 여러분들 고되고 힘들지만 이렇게 긴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꼭 여러분들이 좋은 기말고사 성적 거두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파이팅!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시험 잘 봐요.